타임즈의 권영주입니다. 제가 오늘 그 아주 중요하신 분을 모시고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직접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네, 카이스트 바이오민 뇌공학과의 정재승입니다. 네. 저는 뇌를 연구하는 네. 물리학자이고요. 네. 특히 뇌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선택을 연구하고 있고요. 네. 이 뇌에서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정신질환자들이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좀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사람이 선택하고 로봇이 액션을 취하는 네. 이른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도 네, 가능하고, 네. 좀 더 나가면 사람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어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가 결국은 지능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능이면 최근에 자동차도 화두 중에 하나가 네. 자율주행. 네. 네, 지능인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첫 번째 질문이 네. 흔히 말하는 지능형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로봇.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봇의 정의가 뭐냐면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는 지능, 인텔리전스, 또 하나는 모빌리티.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야 로봇인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자동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자동차 업계가 모빌리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나 에너지로 얼마나 편안하고 빠르게 사람들을 이동시키는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모빌리티를 강조했는데, 이제 모빌리티는 충분히 안정적이고 성숙한 단계에 와 있는 반면에 지능은 한참 떨어졌었는데, 그렇죠. 예, 최근 인공지능 시스템이 발전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도로 환경, 지구 환경에 관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축적되면서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의 발전, 이것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또 제가 보기엔 자율주행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할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자동차는 뭘 제공할 거냐. 이제는 그 빨리 이동, 편안하게 이동하는 건 기본이고 그 위에다가 뭘 얹을 거냐가 그 다음 차세대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요. 그러면 지능형으로 바뀔 때 사람의 뇌의 기능의 일부를 자동차에 이식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이 중요한 이 뇌의 기능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첫째는 그 뇌공학자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당혹스럽고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해온 연구를 부정하는 새로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뇌공학자들이 인간이라는 운전자가 어떻게 하면 잘 운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할까? 예,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수많은 자극 중에 어디에 주의를 집중할까? 졸린데 어떻게 그거를 막을까? 미리 알아서 뭐 알라밍을 해주고,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데 뇌에 대한 반응들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이런 걸 해주려고 애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운전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시스템이 가면 뇌공학자들이 사실은 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굳이 만약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한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뇌 기능 중에서 가장 지금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져야 할 뇌 기능은 모든 것을 통합하는 기능. 우리 뇌의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주의와 감각, 주의, 판단, 의사결정, 운동, 이 모든 것이 종합된 이 여러 기능들을 서로 조종하고 이 조정의 과정에서 융합된 어떤 결과를 내는 이 통합 기능이 가장 필요한. 그리고 그거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개별 패턴 인식이라든가 언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다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 기능이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져야 할 인간 뇌의 가장 중요한 벤치마킹 포인트죠. 사실 그래서 결국 나온 문제가 윤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판단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트롤리 딜레마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명의 보행자가 길을 지나가는데 그렇죠. 예, 내가 급박스럽게 이제 그걸 발견한 상황이고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이제 벽으로 부딪혀서 그 사람들 5명을 구할 보고요.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운전자가 죽는 그렇죠.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상황에서 운전자 중심으로 사고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비윤리적이라고 네. 생각하지 않는데 공동체의 선 관점에서 보면은 다수의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윤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슈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넣어주면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룰은 그렇게 넣기로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사고율도 현저히 줄어들 거기 줄겠죠. 때문에 네.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으로 가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은 지금보다 줄어들 텐데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실제 교통사고의 비율은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었지만 그렇지만 그 100분의 그렇죠. 1의 사고가 네. 나에게 일어났어. 그렇죠. 근데 내 잘못이 아니라 자동차의 자동차의 잘못이야. 문제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는 예전보다 훨씬 커질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자율주행 운전이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데이터가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도 지금 각 차선별 정보가 별로 없어요. 차선별 정보, 노면 정보, 그 다음에 계절별 노면 상황 정보, 뭐 날씨에 따른 이런 정보를 지금 구글이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모으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계속 네. 돌면서 근데 이 정보가 모두 모이면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운전을 잘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아마 지정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도시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네. 처음으로. 네. 그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네. 이제 샌프란시스코만 잘 해놓으면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몇 년간 돌려보는 거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교통사고율이 그 이전 샌프란시스코 지난 몇 년에 비해 얼마나 줄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포트가 되면 샌프란시스코가 사람이 없는 도시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네. 뭐 복잡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쓸만한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하다고 알려지면 다른 도시는 다 금방 따라할 것 같고요. 그러겠죠. 그대로 네. 벤치마킹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바이가 되면 제가 보기에 문바이. 문바이 괜찮아. 문바이가 되면 이거는 네. 이제 전 세계 어디나 다 된다고. 문바이. 거기 뭐 소까지 다 된다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빨리 다른 도시로 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구글은 뭐 뇌공학자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뇌를 만들고 싶은 거죠, 걔네들은. 그렇죠. 그들이 네. 보기에는 자동차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이 네. 그냥 플랫폼이고.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은 정보를 어떻게 매니플레이션해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해줄 거냐 하는 건데 자동차야말로 그 굉장히 다양한 도로 정보들을 바탕으로 얘를 안전하게 이동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하면 아니 그 사람이 대부분의 그 정보 처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건데 그거를 구글이 해줄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이야말로 구글이 보기엔 자기네들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와 저는 이 IT 업계의 대결 이게 이게 흥미로워요. 너무너무 아주 흥미로운 흥미롭습니다. 네. 제목이에요. 네. 왜냐하면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는 엔진 중심으로 사고하고 네. 그 엔진을 다루는 사람들이 다 중요한 의사결정자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분들은 이 에너지원을 어떻게 넣을 거냐 그렇죠. 그리고 뭐 내연기관을 포함하여 이 모빌리티 그렇죠. 관점에서 네. 오로지 자동차를 이동에서만 관점 보는 거예요. 네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고 거기 안에서 수많은 환경적인 제약 또 안전에 대한 규약 뭐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모든 이 자동차 회사의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난데없이 IT 회사가 똑똑한 차를 만들어서. 네, 차는 뭐 그냥 그거 갖다 쓰면 네,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위에 지능을 지능을 얹으려고 심어서 교통사고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근데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건 앞으로는 이 얻는 지능의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구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IT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특정 자동차 회사와 함께 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를 쓰면 네. 예를 들면 뭐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거나 구글의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만약에 뭐 넣어주면 네. 무슨 차든 다 하는 자율주행이 거죠. 된다. 네, 이렇게 맞아요. 되면 굳이 특정 회사를 위해서 플랫폼을 넣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글은 모든 자동차 회사와 파트너가 될 그렇죠. 거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뭐 포드랑 손잡았고, 맞습니다. FJ랑 네. 손잡았고, 네. 현대와도 손잡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보기엔 시장이 굉장히 넓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업계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가 10년 주기예요. 네. 내가 뭘 하나 만들어주면 한 10년간 사람들이 타고 그 바꿔줘야 다음에 돼. 또 그 다음 네, 걸 네. 해주고. 근데 IT는 2년마다 바뀌거든요.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아니 회사를 뭔가 제품을 팔았어, 자동차를. 근데 10년을 사람들이 타는 동안 계속 2년마다 뭘 바꿔줘야 되는 상황을 자동차 업계는 이해하지 못해요. 이 주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IT를 내부에 두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제조업 문화를 유지하면 그 안에 있는 IT 부서는 제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또 하나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 자동차 회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는 앞으로 이제 로봇이 예, 굉장히 보편화될 시기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로봇 회사가 그럼 이제 사람들이 로봇을 살 거냐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잔 고장이 되게 많고 로봇은 모빌리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렌탈 사업을 할 거거든요. 어떤 회사가 여러 대의 로봇을 계속 관리해 주면서 네, 로봇을 대여해 주고 그러면 관리비 포함 대여료 해서 매달 얼마씩 받는 네, 이런 이제 회사들이 등장할 텐데 저는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그러면 운영이 되고 그 로봇을 관리할 거냐. 저는 자동차 회사가 모범인 것 같아요. 모빌리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20세기 초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보편화시켰느냐. 그리고 모두가 다 집집마다 차 한 대는 있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 문화를 만들게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그 문화를 벤치마킹해서 큰 회사가 로봇 렌탈 사업을 하면 그러면 저는 그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그런 신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그런 일을 하면 좋죠. 그럼 저 교수님께서 이제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네. 자, IT 회사와 가전회사, 자동차 회사. 네. 또 뭐 IT하고 가전을 하나를 본다면 네. 이제 언제쯤이면 네. 이런 헤게모니가 네. 바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미래전략 관점에서 네.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언제쯤이면 네. 주도권이 바뀌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예를 들면 건설 회사 같은 곳에서 자문이 요청이 와요. 네. 아파트를 제공하는데 네. 옛날에는 그냥 아파트는 아까 자동차 뭐 10년 주기 제가 네. 얘기했지만 건설업을 아파트는 30년 주기예요. 30년 끝나고 나서 보강해요 또. 30년을 쓰면 그때쯤 우리가 재건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생각하는 이런 스케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분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케어 안 하는 하죠. 거예요. AS 별로 안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왜 아파트에 쓰시는 인터폰 거기 액정 화면 잘 나옵니까? 우리 집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게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몇 년이 지나면 그게 구식 IT잖아요. 네. 그러니까 IT의 주기는 제가 되게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주기의 세상에서 이 인터폰을 뭐 바꿔주고 이런 거를 신경 못 써요. 왜냐면 또 하나 바꿔주기 시작하면 그 동에 있는 모든 인터폰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건설 회사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책임 못 져. 이런 태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우리 아파트는 IoT 홈케어가 잘 돼서 IT 마인드가 없는 자동차 업계보다도 훨씬 심하게 IT 마인드가 없는 건설사들이
어떻게 여기다 IT를 넣어주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앞으로 이걸 계속 케어해줘야 돼. 이 마인드를 이제 갖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조업이 예전에는 IT를 빌려다 썼는데 이제는 IT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는 이 혁명적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역시 뭐 해안이 탁월하십니다. 내가 너무나 고맙고 오늘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판타스하구만. 네. 어?